홍경록 이사장께서는 산하 국제기관을 이끌고 계시면서 정부 정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코로나19라는 이 전대미문의 엄청난 이 위험이 이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뉴스원에서 매우 중요한 학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아침 이제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오늘 행사가 이미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의 아주 탁월한 강연을 들었고요. 또 조금 직전에 제프리 sak스 교수 정말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고, 또 문제의 본질에 정확하게 그 본질을 지적하는 뛰어난 강연을 들었습니다.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이 주제인데, 이게 정리하다 보니 좀 분량이 많아서 제가 준비한 원고를 읽고 또 중간중간에 설명을 보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서부터 미래 시나리오를 살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14세기의 흑사병, 또 16세기의 천연두, 그리고 20세기 초의 스페인 독감은 모두 수천만 명의 사상자를 낸 것은 물론이고, 봉건 체제의 붕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 잉카 제국의 붕괴와 새로운 세계 패권 국가의 등장, 고립주의와 보호주의의 확산, 2차 대전의 발발과 같은 엄청난 역사적 변동을 초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는 어떤 종류의 감염병이고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세계화가 고도로 진전된 상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가장 짧은 시간에 전 세계로 감염병의 확산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서 사람의 이동과 접촉을 차단하는 극단적 조치들이 취해졌고, 그 결과 급격한 경제 충격과 고용 충격, 나아가 사회적 단절과 고립, 정치적 갈등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세계화의 위축, 교역 축소, 경제 공황에서부터 패권 경쟁의 심화, 다극 체제의 등장과 갈등 확대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역사가 지난 다음에는 과거에 흑사병이라든지 천연두가 전 세계에 끼친 영향처럼 어마어마한 결과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중하순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19는 그 이후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 213개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최근에 들어와 미국, 브라질, 인도 등 인구 대국을 중심으로 폭발적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사망자 수도 뚜렷한 감소 추세 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기할 것은 6월 중순 이후 신규 확진자의 증가 속도가 계속 가속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증가 패턴은 아직 S커브의 변곡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별 보면 북미와 남미의 아메리카 대륙이 코로나19의 대폭발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지난 7월 12일 WHO 사무총장은
미국과 브라질의 신규 확진자가 전 세계의 절반인 11만 명을 넘어섰다고 강력하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제프리 sak스 교수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잘못된 판단, 리더십의 잘못된 판단, 또 그리고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력적으로 동원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이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미국과 브라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외에 상당히 빠른 증가세를 보여주는 지역은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은 동아시아이고 6월 이후 유럽도 하향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사례는 정치 리더십과 거버넌스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국은 코로나19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한 정부가 적극적인 방역을 추진하고 광범위한 통합적 협력 체제를 구축한 덕분에 현재까지는 가장 성공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코로나19의 역학적 특성을 무시하고 재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열적이고 분절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경제 활성화에 집착한 미국 정부는 통제 불가능의 상태까지 도달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아까 sak스 교수도 얘기를 한 것처럼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 이 상태가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가 아닌가에 대한 불안이 미국 전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4월 이후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 5월 중순 이후 매일 40에서 60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유입 확진자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복적으로 5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생활 방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약한 고리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의 경제 사회적 충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금년 1, 4분기에 접어들어 직전 분기와 비교하여 전 세계의 경제 활동이 급격히 축소된 것을 보여줍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작년 4, 4분기에 비해 금년 2, 4분기의 GDP 감소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줍니다. 스페인은 34%, OECD 평균은 15%, 미국은 14%, 한국은 6% 정도의 감소를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경제적 충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각국이 락다운, 또 기업의 셧다운 등을 비롯해서 출입국을 차단하는 이런 다양한 방식의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전 세계의 교역도 급격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IMF에서 제출한 금년과 내년의 경제 전망도 금년 1, 4분기와 2, 4분기의 경제 충격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서 비록 금년 하반기부터 경제 회복이 진행되더라도 전 세계는 올해 마이너스 4.9%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특히 선진국들은 마이너스 8%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성장률 하락은 마이너스 2.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한 성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K-방역을 성공시킨 덕분에 가장 안정적 이 경제 관리가 진행되고 있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 고용도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왼쪽의 자료는 전체 전 세계에서 가용되는 총 노동 시간을 고려할 때 평균 11%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국가의 규제 바깥에서 존재하는 인포멀 이코노미, 비공식 경제 부분의 종사자 20억 중에 무려 16억 정도가 고용 중단 또 노동시간 감소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은 한국의 사례인데 지난달 실업률이 4.5%까지 도달했고, 그런데 이 구직 단념자라든지 일시휴직자를 고려할 때 최대 한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고용 불안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의 긴급 대응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서 경제 사회적 충격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대규모 긴급 재정 지출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총 2조 9천억 달러의 그 조치, 일본은 1조 2천억 달러, 중국은 9천억 달러의 조치를 이미 진행 중에 있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58조 1천억 규모의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포함해서 총 277조 원 규모의 긴급 재정 금융 대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런 그 대규모 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해서 자칫 이것이 국가 채무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와서 이것이 경제 회복 단계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우선 통계를 보면 한국 정부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40% 정도입니다. 오른쪽은 OECD가 예측하는 것인데, 앞으로 코로나19의 1차 웨이브 또 2차 웨이브가 온다 하더라도 GDP에 추가되는 정부 부채는 한국이 가장 낮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성이 높다는 점,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 200% 정도에 달한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재정 관리는 매우 조심스럽고 또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5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큰 변화로 예상되는 것은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산업의 가속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파와 감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이미 전 세계는 이 접촉을 줄이기 위해 헬스케어, 교육, 교통 등 많은 영역에서 수많은 비대면 기술을 채택하고 비대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 속력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4차 산업혁명 비대면 분야가 아닌가. 이 분야에 있어서 자동화가 진행되고 스마트 기술이 채택되고 지금 많은 분야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분야만큼은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전 속력의 변화가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자료는 코로나19가 진행되기 전에 이 비대면 구매의 비중이 35%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미 역전되고 있고, 이 현상은 다시 코로나19 문제가 안정되더라도 이 역전이 다시 돌아오기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적인 고용 감소 문제입니다. 비대면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급격한 고용 감소가 예상됩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가 2017년에 발표한 미래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 세계 일자리 가운데 예측 가능성이 높고
신체적 활동을 많이 하는 전체 일자리 중에 50% 정도가 머지않아 자동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되는 빠른 속도의 비대면 기술과 산업의 확산은 바로 각 직장에서 중간 단계에 있는 무수한 일자리를 빠른 속도로 제거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말하자면 대규모 고용 대란이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유발 하라리 교수는 그의 저서 호모 사피엔스에서 글로벌 유스리스 클래스, 글로벌 무용 계급의 출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바로 이런 상황의 도래를 빠르게 촉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O2O 통합사회의 출현입니다. 코로나19 이전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활동을 오프라인 방식을 중심에 두고 온라인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생활했습니다. 앞으로 그 반대의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두 접촉에 의한 이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활동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활동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소통이 오프라인 소통을 능가하는 시대에 살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ICT 기술과 디지털 기술이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가 예상한 대로 호모 사피엔스 시대가 활짝 열린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될 것은 온라인을 통해 연결성과 가상성이 극대화한 나머지 사람들의 사회관계와 공동체가 약화되고 임시화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넓게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무도 친밀하지 않은 사회관계망과 공동체의 위기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자동화 기술과 비대면 산업의 확산, 고용의 감소 등으로 인해 과거 어느 시대보다 불평등이 더욱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아까 제프리 삭스 교수는 아마존의 그 제프 베조스의 최근 자산이 무려 600억 달러 증가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도 노예제가 있었고 군주제가 있었고 하지만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계층 간의 격차로는 도저히 현 시대가 이해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불평등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각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의 부족주의, 포퓰리즘, 국수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 간에도 보호무역주의, 자국중심주의, 외국인 배타주의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과적으로 권위주의와 권위주의의 확산과 민주주의의 쇠퇴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위기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세계 질서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라는 인류 공동의 적에 대응하기 위해 미중 협력과 세계 전체의 공동 노력이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그로 인해 세계는 더 많은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반기문 총장께서도 지금 현 시기야말로 다자주의, 국제주의가 절실한 시기다 그렇게 지적하시고, 미국이 지금 킨들버그 함정, 미국이 세계 중심 국가로서 세계를 위해서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해야 될 시기에 모든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자국 중심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형편없는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전 세계가 더 많은 고통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 때문에 G0가 오는 것이 아니고 미국 리더십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의 지위가 더 강화될 수 있는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방기함으로써 미국의 리더십이 무력화되는 G0 현상이 올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혁신적 포용국가 전환적 뉴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생의 사회 안전망 구축, 국민 역량 극대화, 혁신 경제 전환을 추구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4일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하고 고용 안전망, 사회 안전망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세 가지 뉴딜 정책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에서 정부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내걸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의 도약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로서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등 10가지의 대표 과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 노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향후 5년 동안 전체 16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5년간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외에 지방비 또 민간의 참여를 통해서 필요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래 시나리오에 관한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미래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가 최근까지 겪고 있는 1차 웨이브 규모의 비슷한 폭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보다 더 큰 세컨드 웨이브가 발생한 뒤에 서서히 약화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1차 폭발보다 약한 소폭발이 수차례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것이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각 나라의 정부와 국민의 방역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진행되는가, 두 번째로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동아시아와 유럽의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방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폭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언제쯤 안정화될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백신 개발의 경우에는 지금 엊그제 보도된 것처럼 모더나에서 이미 2차 실험이 진행됐고 지금 3상이 이달 말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밝혀진 바로는 대단히 효과가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상 3상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백신이 공급되는 시기가 내년 초 정도로 알려져 있고 초창기 물량은 아마도 미국이 다 독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 세계 공급이 돼서 실질적으로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백신의 효과는 내년 여름 이후쯤이 돼야 상당히 공급이 돼서 이것이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전 세계가 올 가을과 겨울 사이에 아마도 상당한 규모의 세컨드 웨이브의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하는 노력이 지금부터 충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회복도 두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는데 만약에 세컨드 웨이브가 올 경우에는 이것이 이 충격을 줄이면서 작년 수준에까지 도달하는데 최소한 2 내지 3년
나라에 따라서는 3,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OECD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지금 이 코로나19의 문제는 이 코로나 자체를 통제하는 것과 경제 사회적인 어떤 그 활동을 정상화하는 이 두 가지 문제 사이에 엄청난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를 잡으면 다른 하나가 이렇게 어려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의 관계를 신규 확진자의 발생 정도를 고려해서 다이나믹 소셜 디스턴싱, 다이나믹 밸런싱,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단계에 접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ILO의 제안도 매우 중요합니다. ILO는 아까 방역과 경제 활성화의 밸런스를 취해야 된다는 것 이외에 이 네 가지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 활동과 고용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금융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동시에 고용을 유지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노력을 기울이라 이렇게 이제 제안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엄청난 고통을 동시에 방역과 경제 활성화의 이런 그 고통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또 사회 전체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에 접근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래의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미래의 희망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선 K 방역을 성공했고, 이제는 K 뉴딜의 성공을 통해서 한국의 문제를 풀고, 한국에서 성공한 이 모델이 세계에 확산돼서 세계 어려운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의 모델이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저는 앞으로 정부와 국민, 노사정 모든 주체들이 진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그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에 모두가 합의하고, 포용협약, 혁신협약, 공동발전과 지속발전 협약을 우리가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협약을 만들어내고 모든 국민적 노력을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미국의 대경제 대공황에서 3R이라는 그 노력이 뉴딜이 진행이 됐는데, 하나는 이제 릴리프고 두 번째가 리커버리고 세 번째가 리폼인데, 우리는 이 모든 요소를 다 통해서 적극적인 사회개혁 노력까지 포함해서 한국이 과거 모델에서 새로운 모델로 재탄생하는 거대한 경제, 사회적, 정치적 전환이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번 뉴딜을 통해서 한국의 리버스 재탄생이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방향으로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큰 변화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 시기에 오늘 뉴스원에서 매우 중요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생각하고, 거듭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함께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경용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세심하게 발표해 주셔서